고독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형제 아니면 연상의 친한 친구와 같다. 긴장 풀어 정신없는 일에서 잠시 벗어나렴. 그러나 고립은 고독의 사악한 쌍둥이 아니면 못된 친척이다. 넌 바깥 세상을 제대로 다룰 수 없어. 맨날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도 당연하지. 고독의 즐거움과 고립의 절망감, 이 이미지는 며칠 동안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캐럴라인 랩의 에세이 명랑한 운둔자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오늘부터 시즌2가 시작됐죠? 시작입니다. 네, 지난주에 예고를 드린 대로 오늘은 캐럴라인 랩의 에세이 명랑한 운둔자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프닝에서도 그 한 구절로 시작을 해봤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책을 또 저도 읽어보면서 이 부분, 이 들어있는 그 단락을 읽을 때 너무 그 생생하게 그 고립의 그런 절망 속에 빠지면서 고민했던 흔적이 너무 잘 표현이 돼 있어서 맞아요. 저도 확 몰입이 되면서 되게 우울해지기도 하다가 희망을 얻기도 하다가 되게 막 감정의 소용돌이에 롤러코스터. 같이 막 빠져들면서 읽었던 매력적인 정말 문체가 느껴졌던 챕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글이 전체적으로 좀 우울해요. 조금 읽다 보면 슬퍼지고 되게 진지하고 네, 심각하고 뭔가 외로워지다가 음. 근데 이런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여기도 있었구나 라는 거기서 느낌의 위안을 얻고 그렇죠. 근데 저도 이 문장을 보면서 저 아들 둘 키우는 엄마의 얘기가 생각났는데 네, 선배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소원이 있다면은 자기를 어딘가에 가둬줬으면 좋겠대요. 그래. 혼자 있고 싶어. 그냥 나만의 아무도 공간. 못 들어오고 나도 나갈 수 없는 그런 가둔 공간, 혼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고독이잖아요. 여기서 말하기를. 그렇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고. 음. 근데 그거에 벗어날 방법을 내가 마련할 수 없으면은 고립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걸 좀 구분해 볼 수 있어가지고 음. 좋은 문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희가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에 대해 예전에 초반에 네. 책디님이 이걸 또 얘기를 해준 적이 하셨죠. 있습니다. 박준 시인의 네, 맞아요.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겠지만 저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서는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게 고독,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게 외로움이다. 근데 여기선 둘 다 부정적인 어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캐럴라인 랩의 이 에세이에서는 고독은 즐거운 것으로 약간 그 고립은 괴로운 것으로 표현한 게 인상적이었고 이 얘기는 제가 뒤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덕PD가 우선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책을 3분 요약. 네. 네,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오랜만이죠. PD의 3분 요약. 3분 과연 요약. 오늘도 3분의 벽을 깰 수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네, 원고 넘지 분량으로 않게. 보면 3분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원고 쓰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라 감이 없어. 저도 계속 고민하면서 막 썼던 네, 몇 번을 시간이었어요. 고쳤는지 모르겠네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화니까요. 네. 저희는 방송 스케일이 리셋됐어요. 1화라고 생각해주세요. 1화. 첫 화라고 생각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네, 조금 방송 편할 거예요. 초보자들이다. 3분 3분 요약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요약이라기보다는 소개인데 그러니까 명랑한 은둔자라는 이 책은 작가 캐럴라인 랩의 유고 에세이집. 네. 유고라는 거는 이미 사망했다는 거죠. 작가는 이 상태에서 출간이 됐는데 2002년에 4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젊은 일찍 나이에. 너무 돌아가셨네요. 요절했죠. 그렇죠. 캐럴라인 랩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 20년을 이제 저널리스트, 그러니까 취재 기자, 편집 기자, 칼럼니스트로 살면서 작가로 지냈고요. 주로 자기 고백적인 에세이를 썼습니다. 엄청난 고백이 담겨 맞아요. 있어요. 앞서 오프닝 네.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 나눴지만 자기 감정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는 그런 류의 에세이를 썼죠. 이 명랑한 운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이 고기능 알코올 중독자. 고기는 일은 그냥 멀쩡하게 알코올 하는 중독이 거야. 아니고 그러니까 막 무슨 자기 알코올 삶의 중독이라 기능은 다 하는 거야. 그것도 잘하는 거야.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일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멀쩡하게 하는데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왜 나를 보면서 그러지? 아니, 안 썼어요. 찔린 사람이 옆에 계실 것 같은데 특히 지금 말하고 계신 분이라고 갑자기 그렇지 움찔하셨어. 않습니다. 혐오 둘이 덕후. 나를 쳐다보는데 네. 네, 그렇지 않고요. 네. 네, 고기능 알코올 중독자였고 섭식장애, 거식증 거식증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시달렸고 사망한 원인은 폐암이에요. 담배를 담배도 많이 폈나 폈다는 봐요. 뜻이죠. 몸에 나쁜 걸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 경험들에 대해서 정말 깊숙하게 내면으로 내려가서 나는 대체 왜 그랬나 샅샅이 훑어고 그거를 울림 있는 표현으로 독자들과 공유하는 그런 작가고요. 관계의 문제에 되게 천착을 해요. 네. 가족, 연인, 뭐 우정
반려동물까지 이렇게 그런 반려동물까지. 관계, 네, 정말 많은 관계에 대한 얘기가 있고 나쁜 사랑의 경험, 건강한 사랑의 경험,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했던 점, 그러면서도 젊은 나이에 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애틋한 그 그쵸. 마음. 그런 상실감까지 담겨 있고요. 사실 캐럴라인 랩의 가장 유명한 책은 알코올 중독에 대한 책이에요. 제목이 드링킹입니다. 네. 그리고 거식증을 주로 다룬 세상은 왜 날씬한 여자를 원하는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과의 관계에 집중한 남자보다 개가 더 좋아.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명랑한 운동자는 대체 뭐냐? 어떤 특징이 있는 책이냐? 이거는 입문서다. 사실상. 입문서. 캐롤라인 랩 입문서. 그렇습니다. 작가를 알 수 있는. 그렇죠. 캐럴라인 랩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에서 다 들어있어요. 저 내용들이 조금씩 다 들어있고 특히 책 제목이랑 오프닝에서 느낄 수 있듯이 혼자 있는 순간에서 뻗어나가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목차에서 이제 눈에 띄는 제목들을 좀 읽어드리면 혼자 있는 시간, 수줍음의 옹호, 이 우정은 잘 되어가고 있어, 개화나 개화나. 도그앤미 뭐 이런 건가? 착한 건 그만, 그냥 보통의 삶,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진짜로 뭔가 자기 삶의 에세이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정말 다양한 주제로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북클럽 주제로 정말 네. 북클럽에 딱 맞는 책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골랐습니다. 그동안 에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뭔가 줄을 치고 읽는다기보다는 후루룩 보기 좋고 맞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맞아요. 안다 정도에 그쳤다면은 이 책은 거의 저는 모든 페이지에 줄을 그었거든요. 깊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예요. 생각할 그렇죠. 지점을 정말 많이 네. 던져주는, 답을 맞아요. 주기보다는 좋은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그래서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저 회사에서 동기들이랑 책 모임을 한번 했는데 60분 정도 했거든요, 진짜. 네. 술술 대화가 끊기질 않는 거예요. 회사 욕 안 했잖아요. 네, 회사욕 없이 회사욕 빼고 왜 책을 읽고 회사 욕을 하는지 진짜 모르겠지만 안 해요. 자기 내면에 그러니까 자기가 꼭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어도 섭식장애가 없어도 뭐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질문이 담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는 거는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책을 우리말로 옮긴 김명란 번역가가 옮긴이의 말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변화라는 키워드가 있다. 그러니까 중독에서 모든 게. 벗어나기 위한 노력.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그 상실감에서 뭔가 찾아오는 깨달음 같은 것들, 그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계발서처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책은 아니지만 네. 뭔가 달라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되게 읽기 좋은 그런 책이었어요. 그 옴기니의 말에서 그것도 있거든요. 너무 인상 정말 깊어요. 값비싼 경험을 겪고 나서 찾은 삶의 요령을 이제 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작가가 값비싼 경험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말 세상 끝까지 내려갔다가 어떻게 올라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회복했는지 그게 담겨져 있다는 맞아요. 게 저는 되게 기뻤어요. 삶의 요령을 제가 체득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체득한 요령을 제가 멀리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고민의 과정을 이렇게 손쉽게 내가 배워도 되나? 고맙다. 이 사람은 너무 비싸게 배웠는데 내가 몸으로 직접 관계와 어떤 삶의 문제들을 부딪히지 않고 이 사람이 대신 겪은 이야기들을 또 차근차근 그 과정을 묘사해 줬기 때문에 네. 너무 손쉽게 배운 느낌이에요. 맞아요. 좀 미안하기도 한. 지금까지 덕PD의 3분 소개 들어봤고 3분 넘었나요? 넘었지만 따끈따끈하네요. 네, 내가- 네, 이거 내가 혼자 여기까지는 떠든 인정해 건 줄수 3분이 되지 있어요. 않았어. 그럼 이어서 잠깐 공지 전해드리고요. 본격적인 책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책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 즐겁고 풍성해집니다. 방송에 대한 감상이나 질문, 또 방송에 제안해 주실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방송 들으신 후에는 좋아요랑 입소문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혹시 요즘 이게 고민이다.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로 처방을 받고 싶다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책플릭스 이메일 flix.pod@gmail.com이나 책플릭스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고민해서 처방도 해드리고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참견 부탁드려요. 네, 우리가 각자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들 가지고 왔는데 누구부터 좀 오랜만에. 소개를 네, 해주실까요? 제가 오프닝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부터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고독의 즐거움과 고립의 절망감이라는 걸 저희가 오프닝에서 네. 책의 일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고자가 공통점이네요. 그렇죠. 혼자 그리고 있다는 혼자도 거. 혼자. 그래서 혼자의 기쁨과 슬픔이다. 아우 혼기슬. 혼기슬. 오, 혼기슬. 감 좋은데? 일기슬에 이어서 그렇죠. 아, 네. 네, 이 책 제목과 같은 명랑한 은둔자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어요. 이건 칼럼을 모아놓은 책이니까. 표제작이네요. 그렇습니다. 작가인 캐럴라인 랩이 38살의 독신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이웃과 교류가 거의 없이 지낸다. 이 시기에 주로 쓴 에세이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사는 삶은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뭐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뭐 혼술, 혼밥 이런 트렌드 되게 뜬 지 몇 년 됐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강제적으로 맞아요. 네, 모임도 집에 많이 혼자 있는 없어지고 사람. 직장에 따라서는 재택근무도 많이 합니다. 일까지 혼자 하게 되는 맞아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분들 정말 많을 텐데 뭐 혼자 있는 시간 좋았어요? 저는 혼자 있을 때는 보통 취향을 즐기는 시간으로 갖고 함께 했을 때 즐거운 게 있고 혼자 있을 때 즐거운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즐기는데. 저는 가족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들을 저한테 많이 주는데 때로 정말 가끔씩은 집에 인기척이 없을 때가 너무 달콤할 때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그래요? 근데 강아지를 기르면서 그것도 사실은 없어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렇네. 혼자 있는 시간이 없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편인데 이 요즘 뭐 일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싶을 때 네, 그냥 그럴 때가 좀 텅 있어요. 빈 상태로. 그리고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요 싫어요 하면은 방금 둘이 대답한 것처럼 모두가 양면성이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맞아. 언제나 혼자인 하고. 것도 싫고. 네, 그렇습니다. 그 양면성을 이제 그 키워드로 잘 보여준 게 고독의 즐거움과 고립의 절망감인 거죠. 그렇죠. 네. 그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이 작가가 지내는 공간, 그 작가에겐 작업실이자 집인데 네. 친구가 한 명 놀러 와요. 놀러 와서 부러워하는 거야. 아 이렇게 일하는 동안 방해할 사람도 없고 혼자 있는 시간. 그렇죠. 너무 공간은 부럽다. 또 완벽하게 내가 꾸미고 내가 원하는 가구와 내가 원하는 맞아. 방식과 이 화자가 애엄마라서 그래요. 그렇죠. 애기를 기르잖아요. 화자가 아니라 친구가 놀라운 그치 화자가 이 말을 한 사람? 그래서 그런 걸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는 결혼했고 풀타임으로 일하거든. 그리고 애가 둘이나 있는 엄마.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절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 늘 혼자 있다니 얼마나 즐거울까. 자, 아까 우리가 책디가 선배 얘기를 했잖아요. 네. 혼자 있고 갇히고 싶다는. 싶다. 정말 그쵸. 혼자만의 공간에. 저는 그거를 작품 중에 가장 잘 보여준 게 82년생 김지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영화. 그러니까 정유미 네. 배우가 애랑 하루 종일 붙어 있잖아요. 하루 종일 맞아요. 붙어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약간 멍하게 있는 그 공허한 표정들이라거나 눈빛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 혼자 있고 싶을 것 같은 이 사람이 그게 너무 필요한 거지. 애가 싫은 건 아닌데. 맞아요. 맞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그래서 아이가 있으면은 아이가 부모에게 엄청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강아지랑 같이 있는 것도 그쵸. 그렇게 24시간 이렇게 케어를 줘야 되는 대상이 있다면 절대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없죠. 보면은 그것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지금 이제 직장에 따라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희 팀도 유연근무 체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방송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 뒤에 섭외나 원고 흩어져서 해요. 집에 가서 해라 라는 거죠. 근데 집에 아이가 있는 분들은 가서 하면 일을 못하는 거야.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죠 사실. 물리적으로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롯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 이게 고독의 즐거움이겠죠. 그럼 그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립의 절망감은 뭐냐? 외로움입니다 사실. 그렇죠? 한마디로 외로움. 한마디로 벗어날 수 외로움이죠. 없는 외로움. 문득 찾아오는 그런 외로움이 있을 때 뭐 혼자 지내는 사람의 경우에는 가족이 같이 있거나 뭐 반려동물이 같이 있으면 다르겠지만 뭐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약속을 잡을까 하다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피곤한 거죠. 그쵸 혼자 집에 있는 게 좀 더 편하죠. 그래서 그 선택을 잘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자발적인 경우라면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비자발적인 경우라면 어떨까? 예컨대 배우자가 죽어서 혼자야. 아이들은 다 자라서 독립했어. 그러면 굉장히 외로울 수 있죠. 그 혼자 있는 시간은 과연 자발적인 것인가? 아니죠. 혹은 뭐 뭔가 병 때문이거나 뭐 나이가 들어서라거나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그리고 되게 독특한 상황인 거예요. 그쵸.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진짜. 못하는 사람까지 있으니까. 이게 고립으로 추락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립에 가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있기를 선택을 하고 한 번, 두 번 선택하는 그렇죠. 게 정말 굳어져 버리는. 맞아요. 그 선택을 근데 연속으로 10번, 20번 하게 되면은 밖에 나간다는 선택을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고립감을 혹시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김씨 표류기가 생각나는데 려원이 선택한 김씨 게 표류기. 고독이었다가 고립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넷플릭스 더 이상 돌이킬 수 네. 없는 집콕 편을 다시 들으시면 되고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백수 때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일 힘들죠. 혼자 처음으로 이제 살아보면서 자취 비슷하게 하면서 돈이 없고 자신감이 없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없었던 상황이고 이렇게 유예된 사회생활. 그러니까 나는 취업하고 다 친구도 만나고 다 하겠어. 근데 그 유예가 정해지지 않은 기간이니까 정말 너무너무 외로워서 이제 낮밤이 바뀌고 막 술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게 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제가 혼자서. 가장 고립됐던 경험도 비슷한데 무언가를 준비했던 시기인 거예요. 근데 저는 잠깐 캐나다에 있었었는데 그때는 진짜 아는 사람도 아무도 외국이라는 또 그치. 특수한 유학생 환경이 그게 있죠. 있어. 유학생.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내가 뭐 어딜 말도 안 잘 안 가도 통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루를 내가 정말 꾸려나가야 맞아.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오는
외로움, 고립감, 맞아. 벗어날 내가 수 문 닫고 없다는. 들어가면 아무도 노크 날 한 번 찾는 하지 사람도 않아. 없어. 정말 방문 두들길 엄마도 없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내가 사라져버려도 아무도 모른다는 모르는 거야.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 하루를 어떻게 구성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근데 음. 고독에서 고립으로 안 가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렇죠.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많이 했죠. 시기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언제였냐면 뭐 비슷할 수 있습니다. 뭐 취업 준비할 때 힘들죠. 힘든데 전 그때는 이제 사회생활 좀 한 다음에 사실 취업 준비를 해가지고 좀 달랐고 저는 이제 대학원 대학원. 공부란 무엇인가 때 정상적으로도 고립되고. 네. 공부와 나 둘만 남겨진. 진짜 끔찍하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보게요. 네, 드디어 네. 눈물 없이 말할 수 없었지만 눈물을 거두고 할 수 있다. 대학원생 예비 그러니까, 대학원생 잘 들으세요. 네, 논문을 쓰던 학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4학기를 그냥 수업만 듣고 이런저런 프로젝트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넘기고 논문 학기만 따로 한 학기를 더 가졌는데 그러니까 수업은 없어요. 논문은 써야 되니까 작업은 계속 하잖아요. 혼자서. 근데 진척은 잘 안 되고 뭐 생산성이 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내 모습에 되게 좌절하고. 그리고 또 내 돈도 없어. 스스로한테. 그치. 대학원생인데 돈도 없고 생활은 힘들고. 그래서 아까 음. 오지 말한 것처럼 돈이 없으면 사람을 덜 만나게 돼. 맞아, 맞아. 돈을 아껴야 네.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맞아. 시간도 좀 아까운 거야. 나 이 어. 논문도 지금 못 쓰고 맞아, 있는데. 못 산다. 내가 죄책감 감히 들어. 맞아요. 어디 나가서 온다는 게. 누굴 만나서 그쵸. 무서워. 그러면서 또 내가 또 한심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럼 그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의 고리가 있고. 그리고 군대를 제가 2번 갔습니다. 이 얘기는? 싸이에 싸이. 아, 대명사가 되었다. 덕사이. 네, 다행히도 저는 복무를 2번 한 건 아니고 아. 제가 장교에 합격해서 한번 입대를 했어요. 장교는 일단 입대하면 일주일 동안 입대한 상태에서 좀 엄격한 신체 검사와 체력 검사, 심리 검사 이런 걸 해요. 근데 이제 그 신체 검사에서 혈당이 좀 높게 나온 거야. 뭘 술 드셨나요? 왜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거가 아주 심하게 높게 나온 건 아니고 약간 높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건 숫자가 찍혀 나오니까 봐주고 어쩌고 안 되는 거야. 기준을 넘어서 버리면. 네, 그렇죠. 그래서 6개월 있다 와라. 그러니까 다음 차서 6개월 후에요. 아, 장교는 유예구나. 네, 학사 장교는 1년에 2번 뽑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다 합격이야. 그냥 와 오면 돼. 인데 문제는 낮춰서 뭐냐면 와. 혈당이 높다. 제가 문제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가서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6개월 사이에 뒤에 30이 넘었구나. 인관이 안 되는 거야. 그치? 만 29을 넘기는 거야. 6개월 뒤에 오면. 그럼 그 어떡해? 경계선에 있었던 거야. 그럼 그 나가는 거야. 그래서. 현역 가야 되는 거야. 그 현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터덜터덜 그 진주의 교육사령부에서 가방을 챙겨서 이미 머리 빡빡 밀고 갔어. 어머. 아 정말. 다시 신검 받을 수 없나? 그리고 장교 부장에서? 합격해서 입대한다고 하니까 이제 월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 이제 정리가 된 다 거지. 돈도 하나 넣었고 서울 생활 다 정리했고. 자, 그럴 수가 있구나. 이 상황에서 사병으로 신청해서 다시 군대 가기까지 2달 좀 넘게 걸렸습니다. 거의 3달? 네. 근데 단기 알바를 그 사이에 겨우겨우 하면서 서울에서 쪽방을 구해서 지냈어요. 그냥 얼마나 멘탈이 최악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2달. 네. 군대도 제대로 못 간 거야. 시험도 다 잘 야 봤고. 나는 군대도 못 간다 이러면서 군대도 제대로 못 간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혼자가 된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그게 사람을 되게 정말 뭔가 대학원 때도 그렇고 이 군대 가기 전에 시기도 그랬고 결국 자존감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네. 항상. 이게 저자가 말하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뭔가 그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불행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전에 굉장히 오래 사귀었던 연인인데 그 시기에 헤어졌고 그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되게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했어요. 뭔가 미안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와서 얘기들. 생각해보면. 어렵다. 그랬고 그렇게 결국 혼자의 기쁨과 슬픔이라고 했을 때 기쁨이라면 고독의 즐거움, 슬픔이라면 고립의 절망감인데 이게 즐거움이 되려면은 아까 책디가 얘기한 것처럼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짜 중요한 의지를 거예요. 갖고 계획을 맞아. 하지 않으면 정말 나를 돌봐야 돼. 돌봐야 시간이 되는 거야. 흘러갑니다. 제가 갓 20대가 되었을 때 싸이월드에서 그런 말 본 적 있거든요. 싸이월드. 싸이월드. 모르시는 분 계신 거 아니에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런 데가 있었어요. SNS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네. 2000년대 초중반이죠. 음. 혼자 있을 때 잘 노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 잘 논다. 음. 그게 잘 이해 못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친구랑 논쟁하고 이랬거든요. 논쟁도요? 우리 짤을 가지고 논쟁도 하시는구나 역시. 아니 막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데 혼자서 뭐해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상태로 막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니고 저 막 모임도 되게 많이 나가고 이랬거든요. 인싸인 그랬을 척 것 했던 같아. 거야 그때는. 어.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순간 우울해지냐면 내가 저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만큼 저 사람들은 나를 나를 좋아하지 좋아해. 않는 것 같아. 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팍 하고 우울해져요. 그 상태로 막 방황을 해가지고 막 자아 찾기 떠나고 허니아 클로버 허니아 자전거 여행 클로버처럼, 붙이고 네. 막. 전 자전거가 없어서 선유도 가서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두 발로. 아무튼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혼자 있어도 좀 잘 지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죠. 시간이 맞아요. 들죠. 그렇죠. 저자도 말합니다. 혼자 있는다는 건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다. 맞아. 고독은 잘 어려운 공감됐어. 일이다. 네. 자신을 돌볼 의욕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달래고 즐겁게 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나 이거 저 예전에 비슷한 얘기 한 적 있는데 나 이거 누르면 즐거워져. 즐거움의 즐거움의 버튼. 너무 힘들 때 이거 하면 그래도 괜찮아져라는 그런 게 하나씩 있어야 된다. 데이터를 쌓아 나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사교적인 생활을 가꾸는 것도 역시 어려운 일이다. 진짜 에너지가 그쵸. 많이 들어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기꺼이 취약해질 줄 알아야 한다. 이거 다 이제 저자가 한 말인데, 그러니까 캐럴라인 넵은 이제 이런 기술을 어떻게 조금씩 익히게 되었을까? 명시적으로 이 책에 나오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해답을 주는 책이 정말 아니에요. 맞아. 근데 같이 고민. 마음의 자세는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 극복하고 싶어하는 자기 마음의 자세. 이거가 사실 잘 드러나는 게 대표작이 드링킹이라고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알코올 네. 중독에 대한 알코올 중독? 자전적인 책. 그렇죠. 어떻게 중독됐고 어떤 일들을 겪었고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술에 중독된 이유도 자존감이 낮아서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거라 확신이 없으니까 술을 안 먹으면 대화를 못 하는 거야. 앞에 있는 사람들이랑 내가 막 책디랑 오지랑 친해지고 싶은데 막 내가 너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우면은 수줍고 사회성 그치.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술을 먹으면 약간 풀어져서 용기가 막 얘기를 해. 생기고. 그리고 술 먹은 나는 왠지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 좋아해 사람들이. 이거 되게 흔한 현상 아니에요? 내 맞아요. 주변에 정말. 전조 증상이 있다. 아니, 거기에서 맞추라고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술이라는 게 저는 맞추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취하다라는 생각을 취.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맞지. 나를 마취하는 거예요. 내 현재 둔하게. 모습을 마취해서 둔하게 하고 내가 음. 그냥 진짜 표현하고 싶은 걸 말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술 먹을 때만 만나서 즐거운 관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는 그래서 거예요. 내 이게 맞아. 모습을 맞아요. 마취해서 되고 숨긴 있어요. 다음에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그래서 거니까. 작가가 이제 그런 삶에서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돌보는 기술이 쌓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더라고요. 다른 건강하게 그런 맞아요. 것들을 만드는 대안을 찾으면서. 그래서 꼭 뭐 그래서 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관계, 나를 돌보는 관계가 꼭 그렇게 파괴적인 경험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아닌데 이제 중요한 거는 관계에서 위험함 좀 감수하더라도 뭔가 자기의 취약함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고 좀 그런 얘기는 좀 이따가 아마 오지가 그 준비한 주제랑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동시에 나를 잘 돌보자. 결국에는 그 얘기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저희는 외로운 순간에 대해서 모두 뭔가 준비하거나 좀 어렸을 때 시절을 말을 했다면은 전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엄마가 딱 떠올랐는데 저희 엄마가 지금 혼자 되기 연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딸이 시집 보내고 아들은 취직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원래 북적이던 집안이 지금은 아빠는 또 일을 하시니까 혼자 계시는 그 시간이 거예요. 많아지고. 네, 혼자 있을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주체할지를 몰라서 그러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시다가 이제 한 번, 두 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 요즘에 뭘 배우기 시작했다. 요즘에 누구랑 논다 하면서 자기 지금 혼자 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딱 그게 지금 필요한 시기가 인생의 어느 타이밍에 올지 모르겠지만 혼자 있어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 그걸 그렇죠. 저희가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다음으로 오지 어떤 이야기죠? 네. 제가 오랜만에 방송하는 티가 나는 게 네. 호치키스를 대본에 호치키스를 찍어 왔어. 이럴 수가. 부스럭부스럭. 언제 넘기지 타이밍이 되고 있었어. 네. 오늘따라 또 포스틱도 많이 붙이셨네요. 되게 준비 많이 했네. 네, 원래 잘 안 행복하게 적어왔어요. 붙이시는데. 원래 두 시간짜리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제가 이거 요약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덕피디님이 혼자의 시간, 그러니까 홀로 되는 거에 있어서 건강하게 그 시간을 이제 보내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해줬는데 반대로 이 캐럴라인 넵은 혼자 있지 않은 시간에 대한 얘기도 많은 시간을 그렇습니다. 할애해서 분석하고 고민했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게 좀 포괄적일 수 있잖아요. 그게 꼭 진짜 학교 친구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 동료, 연인, 심지어는 자기 반려동물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다른 타인 혹은 타 생물이랑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도 엄청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친구 하면은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쵸.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야? 하면 딱 대답할 수 있어요? 한 명만요? 난 한 명만 뽑아봐. 명만이면은 애인을 얘기할 것 같은데.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겹쳐. 있죠. 나는 뭔가 우정과 사랑은 좀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단어 자체도 뭔가 우정이란 단지러웠어, 단어가 지금. 가지고 완전 단지러웠어, 막 지금. 노래 틀어야 될 것 같고. 사랑과 우정 사이요. 한 명을 못 고르겠어요. 그쵸. 좀 친구라는 게 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연인을 이제
제일 친한 친구라고 꼽을 수도 있고 캐롤라인 랩은 인생의 한 타이밍에서 그 쌍둥이 그 언니를 꼽기도 했고 또 여러 우정의 범주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가장 중요한 친구라는 게 진짜 그런 친구, 학교 친구 있죠. 그 네네. 학창 시절에 어릴 적 나의 그렇습니다. 미성숙한 시기를 함께했던 친구들이라고만 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좀 달라져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또 취업을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달라지죠. 여러 가지 환경이 변곡점이 달라져요. 있죠. 그 관계를 변하는 관계를 경험하신 적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 각자 다른 직업을 갖고 다른 관계를 또 만들어 가면서 변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렇죠. 결혼이나 뭐 자녀가 특히 있는 결혼, 사람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직장이 뭐 직업이 생기거나 그럼 맞아요. 그 직업에서 통하는 문화와 어떤 코드들이 있을 거고 그거에 맞춰서 사람이 되게 왜냐면 많은 시간을 그런 데 쏟는 거기 때문에 막 변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애들이랑 되게 익숙하게 썼던 언어들이 달라져가는 변해요. 거예요. 더 이상 맞아, 통하지 맞아. 않는 언어들이 생겨가고 서로 상처 주지 않았는데 상처를 받기 시작하고 이게 되게 우울했었거든요, 한동안. 나는 얘네랑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 관계가 변해가네. 그럼 평생 친구를 다시 찾아야겠다. 막 이런 마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미성숙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친구라면 이제 뭔가 오래가는 친구만이 이제 우정의 어떤 척도였던 맞아요, 거. 맞아요. 오래된 소위. 친구만이 어. 가장 찐친? 우정? 베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단짝. 그래서 약간 그런 우정의 어떤 농도가 가장 우정의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캐롤라인 랩의 책에 보면 다양한 우정의 이런 면모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맞아요. 그 개모임의 어떤 친구들을 다룬 챕터가 있어요. 도그, 개, 개모임. 반려견. 개가 아니고 개 말고. 개모임. 멍멍 강아지 모임. 네. 이 캐롤라인 랩이 엄청 반려견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청 산책도 많이 시키고 관심이 많은데 동네에서 그 개주인들이 모여서 같이 공원에서 개를 놀게 하면서 벌어지는 인간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노는 걸 그냥 보면서 그 시간 동안 사람은 그냥 멍하니 볼 수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 개 기르는 팁도 나누고 자기 개 귀여운 에피소드 막 나누고 이게 실제로 저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희 개 사진도 막 개 주인끼리 보여주고 막 서로 또 예의 바르게 서로 칭찬해줘요. 너무 귀엽다. 맞아요. 동등하게 자녀같이. 봐주거든요. 내 개만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런 질서들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중요한 거는 이 개와의 관계, 그다음에 이 개를 잘 관리하는 어떤 방법들이 중요하지 이 사람은 직업이 뭐고 이 사람은 어떤 뭐 관계를 맺고 살고 이 사람은 돈이 많고 뭐 이런 게 안 중요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저 심지어는 이름도 잘 모르는 거예요. 누구 엄마인 거예요. 누구 주인. 우리도 누구 맘 이렇게 그래, 하잖아요. 하잖아. 맘카페 같은 데서. 그런 식으로 이 모임에서 중요한 거는 개를 기른다는 공통점 하나. 근데 저는 이런 여러 예시들이 있다고 보는 게 맥락이 만들어지는 친구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있죠. 예를 들면 일 동료 이제 그쵸. 회사 저희도 사실은 회사 동기로 만나서 맞아. 사실은 그냥 정말 회사 동기라는 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 되게 끈끈한 어떤 것들이 생겨나고 이상해요. 뭐 같이 일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동기라고 하면 뭔가 좀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 친근한 느낌이 아니, 있어요. 뭔가 친구 기획안에 나도 모르게 내 이름 넣어놔도 온다니까. 일단 기회가 먼저 왔는데 내가 있어. 그래 하지 뭐 이러면서 무슨 일 있어도 이제 동기들이 더 이렇게 가깝게 가족처럼 챙겨주기도 하고 친구처럼 지낸단 말이죠. 이게 되게 많은 케이스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학교 수업 들으면서 한 학기 동안 친구였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그 당시엔 엄청 친했는데. 조모임 하면서 막 친해졌는데 막 별 얘기 다 하고 막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했는데 그 학기가 끝나면 사실 그 후로는 어떻게 사라져. 사는지도 몰라. 이름도 가물가물한 맞아, 거야. 맞아. 카톡 푸사로 가끔 보면 이렇게 살았었지. 또 때로는 뭐 알바가 있을 수도 있고 운동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얼굴 모르고 온라인 친구, 그렇죠. 게임에서 만나는 친구, 아, 이런 뭐 커뮤니티에서 만나는 친구들까지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만 생길 수 있는 우정들이 있고 저는 심지어 이 극단적으로 하루짜리 친구들, 1분짜리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1분짜리? 1분짜리 들면 어떤 거지? 어디 클럽에 놀러 갔어. 근데 어. 거기서 만난 어떤 여자랑 같이 술 먹고 노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랑은 세상 친구처럼 놀아요. 그런 일화들을 봤어요. 제가 주변에서. 그래서 그 언니랑 너무 재밌었는데 그 언니 번호도 이름도 얼굴도 그래. 몰라. 그냥 그날 하룻밤에 하룻밤 친구인 거야. 친구. 하다못해 뭐 어디 먼 길을 같이 가는데 다른 뭐 회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있어. 그러면 둘이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고 뭐 막 간식도 같이 먹고. 근데 지나면 이름도 몰라. 명함. 다시 볼 수도 없어. 명함으로 주고받지 않을 남는 수도 거야. 있어. 거기서. 명언만 봐. 근데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거든요. 그게 꼭 가식적인 맞아. 그런 사회생활이라기보다는 진짜 신기하다. 그냥 난 친구인 잘 거야. 못하거든. 근데 그게 되게 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인싸야. 근데
돌이키면 가물가물해. 아, 그렇죠, 그렇죠, 좀 그렇죠. 그런 게 있어서 네. 좀 이런 맥락이 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돌아서면 남이 되고 정말 하다못해 맞아요. 경조사에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인데 그쵸.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친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아, 그치. 그게 참 없다는 애매한 거예요.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그 친구의 정의가 다 다른데. 그동안 우정은 되게 오랜 기간을 함께해온 사람만이 친구라고 허물을 막다 생각을 보여주고 이런 했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집중해서 얘기를 나눴던 사람이 하루 만난 그 친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래된 친구보다. 맞아요. 꼭 나이가 같거나 같은 집단에 있지 않아도 그쵸. 어떤 우정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이제 이 캐롤라인 랩도 지적을 하고 있고 여러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걔를 통해서 만났지만 그 친구가 알래스카로 멀리 이주를 가면서 다시 잘 못 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슬퍼하기보다는 슬프지만 냉정하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정이다. 하지만 좋은 소중한 우정으로 나는 간직할 거다라는 그래.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다 서로의 막 허물과 모든 과거와 이런 걸 다 알고 나를 위해 정말 목숨도 걸 수 있는 찐한 친구 이게 우정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마치 음식의 재료들처럼 어떤 느슨한 우정과 밀도 깊은 우정, 다양한 형태의 우정들이 다 있어야 좀 풍성할 것 같다. 이 그치. 생각은 맞아. 들었어요. 그래서 라면 같은 우정과. 그쵸. 아니면 뭐 한식 같은 샐러드에도 우정과. 향신료가 들어갈 그래. 때가 있고 밋밋한 어떤 게 어. 두부가 들어갈 때도 있는 그런 건데 아까 그 덕빈이 얘기를 들으면서 든 생각이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삶이 이제 행복하려면 단순히 혼자 있는 것만 있거나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이제 혼합 비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맞아. 하는데 그 레시피의 어떤 재료가 아닌가 그냥 친구라는 게. 친구라는 근데 게. 그 재료가 다양한 재료가 있어야 또 좀 풍성한 맛이 나듯이 좀 친구들도 다양한 형태의 친구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코로나 라는 시대에 생각이 부적합하긴 들면서. 하지만 뷔페 같은. 뷔페 비유가 스타일. 위험해. 뷔페 스타일에. 코로나19 알러트야.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그 우정의 어떤 척도를 좀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 친구에 진짜? 대한 정의가 조금 달라지는.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친구가 여기 캐롤라인 랩이 그 알래스카로 갔던 그 친구 이름이 그레이스인데 그레이스 맞아요. 네,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4년 정도밖에 알지 못하고 맞아. 걔 때문에 알게 된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인생 되게 친구야. 가벼운 사람인데 좋은 친구로 네. 간직하잖아요. 그 좋은 친구가 심지어 책의 여러 페이지를 맞아요. 차지하는 여러 번 인물로 나와요. 등장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 자주 나오더라고. 그만큼 자기 삶에 되게 영향을 준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정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했던 게 우정이라는 게 정말 단순히 시간적 내가 어렸을 때 만난 오랜 친구만이 오래 본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왜 잠시 만났던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그냥 그렇게 잊혀진 거는 우정이 아니라고 왜 생각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었어요. 평생 친구가 꼭 좋은 친구의 기준이 그쵸, 그러니까 아닌 보통은 예죠. 어렸을 때부터 이어져 온 친구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네. 있는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다. 그렇죠. 그것도 라는 거죠. 귀하지만 그렇죠. 다른 종류의 형태들. 그러니까 패턴이 다른 것 같아요. 음. 그 만남의 어떤 관계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쭉 같이 자랐던 친구들은 그들의 문법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뭐 대학교 때 만난 친구들은 그대로 만나는 회사에서 방식이 만난 사람들은 또 그대로 맞아. 그런 그 것들이 모임마다 다 또 다르죠. 내가 행동하는 방식이나 그래. 편한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캐릭터가 여러 개라니까. 맞아. 특히 회사 동기들을 만나면 또 회사에 어떤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도 많은 거예요. 일, 그다음 직장, 이제 우리가 같이 공유한 지식이나 이게 많아서 또 편한 부분도 있고 뭐 그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이 만들어준 우정을 그냥 저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것도 그 별일 아니었다고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소중하게 네. 다 간직을 할 수 있는 거죠. 참 그것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선을 넘지 않는 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 선, 맥락의 선. 적정거리가 있어. 그럼요. 적정거리가 있는데 이 맥락에 알맞은 네. 어떤 우정들이 있는 그쵸. 거죠. 저희가 뭐 언제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읽는 책 중에 너라는 생활이라고 네, 김혜진 네. 작가님의 소설집을 읽고 있는데 그 선에 대한 그 미묘한 인간관계의 문제를 되게 잘 다루고 있더라고요. 선. 기생충에도 나오는 선. 그렇죠. 기생충 생각도 나요 실제로. 음. 내가 그어놓은 선과 상대방이 그어놓은 선이 너무 다르니까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쵸. 그게 다 지금 일치하면 머릿속에 얼마나 다들 뭔가 편하겠어요. 어떤 표정들이. 생각들이 갑자기. 아니, 끝은 훈훈하게 그런 그렇죠. 어떤 인연도 그것도 귀하게 소중하다. 네. 선을 혹시 넘더라도 친절하게 서로 그거 상처받을 용기인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는. 그 위험을 감수하라고 이제 감히 감수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이고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또 바라봤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다들 오늘은 원고를 다 부실부실하게 준비해봤어 열심히. 오늘 아침에 다시 썼어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손글씨로 네. 또 정성껏 네. 준비해왔네요.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그 옴기니의 말에 그 김명남 정말 인상 그분이 깊었어요. 자기를 바꾼 책이라고 하면서 드림킹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 사고방식이 가장 많이 바뀌었던 부분이 뭐였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보통의 삶이라는 챕터 그 부분이 저는 가장 그쵸.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많은 위안이 되는 글이었던 것 네. 보통 저희가 오지 너는 평범해. 너는 그냥 보통이야. 이름 되게 무시하는 말로 듣는단 말이야. 잠깐 나도 약간 방금 발끈했어. 넌 평범해. 난 특별하다고. 평범하시네요. 그냥 보통 그쵸. 수준이시네요. 무난하시네요. 맞아요. 네, 무난하죠. 그게 또 칭찬이 하필 우리 아니야. 직종의 특성도 있어. 맞아. 방송 직군에 일하는 좀 사람들은 튀는 게 좋은 미덕처럼 이렇게 많이 느껴지죠. 여겨지죠. 그보다는 그냥 좀 뭔가 평범함보단 그 이상을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는 책디가 어벤져스의 영웅들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여러분 뭔가 특별한 느낌. 네, 오지랑 과거의 저는 시즌을 그때 생각해 그쵸. 보시면, 네. 오지랑 저는 어벤져스 같은 영웅 되고 싶지 않은데 평범하게 되고 싶은데 전혀 이런데 갑자기 되고 싶다 그래서 모두 당황했거든요. 그렇구나. 네. 어쨌든 특히 또 누군가가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면은 그 사람의 그거 기대만큼 내가 잘 잘하고 해내고 싶은 게 맞아. 생긴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특히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뭐 너는 특별한 아이야. 아. 좋은 교회에서 말로 말을 하죠. 특별하단다. 근데 그거는 좋은 말로 하지만 이 작가 역시 이제 아빠가 그런 존재로 자기를 생각했을 때 그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한 7살 무렵에 아빠가 정신분석학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쉽지 생겨요. 않은 난이도 높은 부모님이네. 이분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딸한테 너의 지금 머릿속에 있는 아무거나 떠오르는 걸 그려보렴. 심리치료야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뭘 그리겠냐고요. 근데 이 그쵸. 작가는 거기서 반응이 아빠가 만족할 만한 거. 그래. 지금 아빠 머릿속에 상상하는 걸 내가 그려야지. 독특한 거 이게 특별한 걸 그려야지. 아빠가 아빠한테 원하는 맞추는 무언가를 그려보겠다 어. 해서 그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작가는 계속 다른 사람의 기대를 수행하는 사람. 이 말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남의 기대를 수행하는 사람, 나의 기대 역시 내가 기대한 바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계속 커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커져 한 모임에서 자기와 좀 비슷해 보이는 교수를 만나요. 근데 그 특별해지고 싶었던. 네. 근데 그 교수가 자기가 교수가 되고 나서 생각했던 게 모름지기 교수란 이런 아는 생각 게 많이 다 할것 있어야 같아요. 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묻는 질문에 대답을 다 할 수 있어야 그래. 하고 이런 그쵸. 이상적인 교수관을 가지고 있었던 저도 거예요. 그렇게 상상한 적이 있으니까. 아, 교수는 PD란? 교수님이면 교수를 대학생 때 다 아는 PD란도 사람. 있나요? PD랑 아니 PD는 다 달라서 정의할 아, 수 그래요? 없어. 다 이상한 사람들. 저 말에 이제 숨을 수 있다. 비겁하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 그게 또 해봐야 아는 게 어. 저는 대학원에 직접 가본 다음에 환상이 깨졌어요. 교수나 교수란? 박사들은 그냥 덕후야. 근데 그 분야에 너무 좋아. 이 어. 공부가 너무 좋아. 그것만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지만 막 사람이라는 거 그쵸.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자기가 뭔가에 깊어지면 사람의 인지 범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물리학 박사야. 덕후. 그럼 천재지. 물리만 그거 사랑해. 맞지. 물리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이 요리 잘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뭐 다른 분야도 잘 모르는 거지. 아무튼 갑자기 왜 화내세요? 갑자기 발끈하시는데. 네 그랬습니다. 덕후인 덕피디가 네, 대변했습니다. 네. 네. 이 교수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교수는 이래야 된다. 이런 이상적인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고 수업 내용도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그치, 순간 완벽하게. 평범해지기로 결심을 하고 그런 이상향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은 내려놨구나. 거예요. 네, 내려놨는데 평범해지는 즐거움을 자기가 엄청 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평범해지면은 실수할 수 있어. 그리고 복잡한 감정에 휘둘릴 수 있어. 그렇지. 그리고 흠이 있어도 돼. 왜냐면 인간이고 난 평범한 보통 사람인데 어떻게 완벽하겠어. 당연히 인정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느껴지는 안도감이 있다고 막 말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교수가 말한 것 중에 그 포기하는 게 정말 생각보다 어려워.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야 체크리스트 대충 평범하게 만들어라고 하면 만들 수 있어. 근데 그거 포기하는 게 힘들다니까. 너는 100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타인이 말을 하는데 아니야 난 50이야 하고 50도 충분해. 그치. 수행하고 내 기준을 낮추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끊임없이 계속 시험을 보듯이 맞아요. 사는 거예요. 완벽을 그거 추구하고 엄청 스트레스야. 이상에 견주면서 정말 현재만으로는 충분히 행복하다라는 감각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여기서 말을 하거든요. 자기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인종처럼 느껴져요. 평범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을 상상하면. 맞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쭉 책을 보다가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봤는데 저 자체가 만족하는 법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욕심꾸러기다.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도전하는. 제가 얼마 전에 행사 진행을 맡은 적이 네.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시상하는 수상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행사가 계속 지체가 되면서 수상자들이 기차 시간이 있는데 가야 어떡하냐? 되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순서가 막 바뀌었어요. 그 중간에. 빨리 그래서 수상 제가 먼저 가지고 하고. 있던 큐카드의 대본이 계속 바뀌고 섞이고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카오스네요. 거기서 저는 어쨌든 잘 끝마치긴 했는데 제가 끝나자마자 너무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조금 더 프로답게, 여기서 조금 더 아. 융통성 있게,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걸 당황하지 자꾸 않았으면. 부족한 점을 찾아서 이미 생각을 하는 지나갔는데. 거예요. 응. 근데 그걸 제가 제 친구한테 말했더니 친구가 나 같으면은 큰 사고 없이 끝났으면 만족하겠다. 다행이다. 이러면서. 아니 뭐 사고 난 쳤잖아. 내 잘못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너는 그렇지 않냐라고 해서 어. 거기서 한번 느꼈던 게 내가 너무 나에 대한 기대가 진짜 현실의 나보다 너무 높을 수 높아서 높다. 내가 항상 그걸 따라가는 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죠. 저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그 교수 그리고 작가도 저랑 같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었던 것 그쵸. 같아요. 근데 그 삶을 미리 살아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살면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일상에서 주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다. 현재에 맞아. 대해서 만족할 수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특별해지지 않아도 괜찮을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으로 가지 않아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든 생각은 특별해지기가 어렵고 평범해지기가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완전히 반대였던 반대인 거예요. 평범하다는 건 어쩌면 내가 특별해지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괜찮다라는 걸 마음 깊이 뭔가 이해를 했을 때 얻어지는 게 보통의 삶, 그냥 평범한 삶. 그러니까 특별함보다 더 위에 있었던 삶이었던 거죠. 그걸 뭔가 깨닫게 됐는데 높은 경지였어 그게. 네. 평범함으로 만족하는 평범함이 게. 더 힘들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말을 해주는 게 존재만으로 괜찮다라고 말을 해주는 게 작가가 쓴 글이 있어요. 이 챕터 말고 앞쪽에 조카한테 쓴 편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조이라는 감동적이네. 이름에. 자기 쌍둥이 언니가 있는데 쌍둥이 언니가 이제 자식을 낳은 거죠. 근데 그 조카를 본 이 작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글에.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타인의 애정이란 내가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사랑받으려면 시험을 통과하고 지적 후프를 뛰어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여겼어. 그러니 그저 존재하기만 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깊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를 통해 알게 된 것이 내게는 놀라운 일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달콤해요. 어. 너무 예뻐하는 애정이 느껴져요. 어쩌면 작가도 그 아버지가 물어봤을 때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그런 느낌의 특별함을 이 딸한테 느꼈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양가적인 감정은 있겠죠. 뭘 그리든 아빠는 재밌었을 거야. 네. 이 내 딸이 무슨 생각을 하냐 사실, 그거를 궁금했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관계에 바라는 게 그런 데일 때가 많죠. 그런 일종의 무조건적인 지지가 있을 때 사람이 튼튼해지거든요. 네.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대부분은 너 왜 이렇게 못해라는 얘기를 계속 듣는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디가 아까 얘기한 괴로움은 내가 내 기대가 높아서 맞아요. 발생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데 너는 왜 그걸 못해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그때부터 그쵸.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양가적인 네. 감정이 항상 부모한테도 있는 것 있죠. 같아요. 네. 너는 특별하다고 말을 하면서 존재로서 정말 특별하지만 한편으로는 넌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뭔가 기대 맞아요. 심리가 기대가 있죠. 높은 거죠. 그래서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근데 하지. 그 타인이 넌 못해라는 게 내 머릿속에서 생겨나는 거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넌 잘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자체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넌 잘해라는 건 다음에도 잘 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내가 연상지어 생각하고 그랬을 때 내가 이번에도 잘하지 못했을 때 넌 못해라는 말을 들을까봐 혼자서 무서워하는, 한 번도 나한테 못해라는 말을 부모님이 안 해도 맞아. 그걸 먼저 무서워하는 건 또 나였구나. 그래서 이게 되게 이 얘기가 약간 자기 삶의 만족감의 문제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특별해지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다면 맞아요. 되는데 특별하지 못하면 만족하지 않도록 많이 일정 부분 교육받은 것도 있고 우리 세대가 경쟁이라는 상황에서는 튀어야 또 우수한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평범함 그 자체보다도 평범한 상태 그대로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게 진짜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어려운 과제.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좀 많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
네. 어벤져스 어벤져스는 이제 포기했구나. 말고 그냥 시민. 시민 1로 하는 게 편하다니까. 그리고 실수를 해도 너무 자책하지 않으려고.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뉴스 잘 읽어야지.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네. 근데 그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오지가 얘기한 걸 조금 확장해 보자면 이게 자칫 대충 살아라는 그러니까요. 내 일에서 그게 될까 대충 봐. 하고 태업을 하자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정말. 그게 아니라는 게 절대 되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태도의 문제인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상당히 기독교적이네요. 말하고 보니까. 근데 그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자기의 기본 바탕이 있고 사실 그리고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되게 잘하는 사람들 특히 이게 뭔가 너무 전반적으로. 열심히 살아 네. 다들 열심히 안 살면 안 되게 될 안 것 같아. 되는 분위기였고. 맞아요. 너무 열심히 살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자기를 너무 번아웃으로 내모는 거죠. 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 해야 돼 기준이 그게 너무 무서워. 열심히 안 그쵸. 살고 있어가 가장 무서운 말인 거야. 나 지금 너무 열심히 안 이미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살고 있나? 있지. 열심히 안 하면 어때?가 있는데 존재로서 괜찮다는데. 캐롤라인 내 이태리 사람 되고 싶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 교수도 그냥 한 모범적인 교수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가르치니까 괜찮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오히려 더 것보다. 효과적이고 네, 심지어 효과적이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지침처럼 느껴져서 한순간 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대충 산다기보다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이런 태도를 가장 잘 느꼈던 그런 책이 하나 있었거든요.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라고 강세영 작가라고 이제 라디오 작가 오래 하신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책 제목부터 아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글로 밥벌이를 하는 모든 작가들이 위대한 작가일 순 없다. 그렇다면 위대한이라는 수식어 자체가 무의미한 거니까. 세상엔 위대하진 않지만 제법 괜찮은 작가와 훌륭한 작가들 또한 존재하고, 아니 위대한 작가들은 정말 소수일 뿐 피라미드의 법칙처럼 훌륭한 작가와 제법 괜찮은 작가들이 훨씬 더 많으며 그들의 글에 공감하고 위로받고 즐거워하는 독자들 또한 분명 있다. 위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모든 작가들이 절필선언을 하고 만다면 독자의 입장으로서 나는 너무 심심해질 것만 같다. 이게 되게 위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세계 클래스의 뭐 그땐 제가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을 거 준비하던 때였는데 세계적인 학자가 되겠다. 라고 목표를 세우고 논문을 쓰겠냐고 하면 막 돌아버리는 거야. 씩씩하지. 참 씩씩해.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고 맞아요. 교수도 많죠. 뭐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떤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고 PD가 될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 스타 PD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PD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감동이 됐어요. 아니 뭔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동안 저처럼 혹은 이 작가나 교수처럼 너무 특별해지려고 애썼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평범해지려고 보통의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추천합니다. 자기를 좀 덜 채찍질해도 된다. 네. 라는 거죠. 지금까지 캐롤라인 랩의 명랑한 운전자 이 책으로 저희가 수다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네. 우리가 이 책을 온라인 북클럽 주제로 선정을 했어요. 온라인 맞습니다. 북클럽. 무려 네. 온라인 북클럽 뭔가요? 시즌 2부터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자, 온라인 북클럽 뭔지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해드렸지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네. 문자 그대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북클럽인데 비대면으로 한다. 야,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적합하네요. 적합하네요. 줌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클립을 올리고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클립마다 4개의 주제를 4개의 클립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댓글로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고요. 지금 이 방송에 이어서 3개의 클립이 더 업로드되고 각 방송마다 하나의 질문, 그러니까 이 방송을 합치면 4개의 질문이 이 책을 업로드됩니다. 주제로 하는. 맞습니다. 저희 제작진도 저희 생각을 댓글로 남길 겁니다. 네. 저희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왜냐면 이 이벤트 자체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진행되는 거라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저희의 답변을 남길 건데 다른 분들은 들으시는 플랫폼에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얘기하는 자리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런 생각을 좀 댓글로 쭉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네, 될 것 네. 같아서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이야기한 거를 좀 재밌게 들으셨다면 또 들으시는 분들 생각도 저희에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 비롯해서 다양한 플랫폼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중에 5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제
마음의 표시로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책을 보내드리려다가 네.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실 것 혹시 이 책을 같아서 읽으셨을 수도 네. 있고 해서 다양한 책을 또 사보실 수 있도록 상품권 형태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고요. 2주나 되는 시간이니까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클립 듣고 책을 사셔서 보셔도 보시고, 충분히 참여할 네.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이니까 네, 참여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나누도록 연말에 하겠습니다. 모임하지 마시고 네, 책 읽고 네, 편하게 책 저희랑 댓글로 수다, 나눠주세요. 댓글로 네. 수다 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이 방송에서 청취자분들과 댓글로 나누고 싶은 주제 어떤 건가요, 덕PD? 네. 제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자, 38살의 독신 여성, 이웃과 교류 거의 없음. 이런 자신의 삶을 두고 저자가 명랑한 은둔자. 명랑한 은둔자. 라고 표현을 해요. 어. 네. 명랑한 은둔자라고 하면 그 앞에 표현한 38살인데 이웃과 교류가 없는 독신 여성의 삶이라는 명랑하다고. 그 표현과 되게 다르게 산뜻하고 멋져 보이는 거죠. 네, 맞아. 그리고 그런 의미 부여에 따라서 실제로 혼자 행복하게 명랑하게 은둔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일정 부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거 보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치는 모습과 좀 소위 말하는 객관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가 스스로 지금 살아가는 모습, 특히 좀 내 삶에서 어렵고 힘든 점이 있는데 다른 시각으로 그렇죠. 보면. 그거를 다른 식으로 바꿔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보고 싶나? 이제 이게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에 있어서 명랑한 은둔자처럼 뭔가 타이틀을 달아보자 이거네요. 내 삶의 문제를 좀 새롭게 정의해보자. 새로운 표현으로 정의해보자는 거죠. 뭐 어떤 생각이 재밌네요. 드시나요? 명랑한 은둔자라는 표현 자체도 얼핏 들으면 모순일 수 있어요. 은둔자는 네. 은둔, 숨어있고 외로운 이미지인데 명랑하다라고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하니까 은둔이라는 행위가 엄청 또 새로운 모습으로 멋있어 느껴지는 보여요. 것처럼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붙여봤어요. 제가. 뭐냐면 그거는 댓글로 다시고 아 그래요? 스포야 스포. 아 스포야? 네, 댓글로 다시고 말하는 거 아니야? 알았어. 대충 어떤 느낌인지만 좀 아, 그래요? 네, 어떤 저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는 문제, 제가 어떤 시간 관리나 이런 삶의 어떤 것들을 계획적으로 탁탁탁 차근차근하게 잘 안 돼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옛날에 진지하게 제가 심리 검사도 받아보고 내가 ADHD인가 싶어가지고 막 진지했구나.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오케이, 거기까지. 패러다임을 찾게 됐어요. 궁금한데? 궁금한데 그래서 네, 오디오 그런 클립에 거를 좀 귀엽게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남겨주시고요. 오디오 클립에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도 같이 남겨주실 거죠?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노는 것과 몰두하는 거, 일하거나 무언가 열심히 하는 거, 거기에 구분을 잘 못 지어요. 그러니까 놀고 있을 때는 아, 너무 노는 거 아니야? 하고 일할 때는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야? 극단적으로 약간, 네, 이런 모두 전환이 잘 안 생각을 되는구나. 할 때가 많거든요. 그걸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궁금해. 네. 나도 궁금하다. 네. 나중에 궁금한데? 얘기해줘요. 정해봤습니다. 뭐 나중에 이게 댓글로 확인해 네. 주세요. 비대면으로? 아, 우리끼리도 비대면으로. 알겠어요. 네. 덕피디는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너무 심각한 거 가져온 것 효모덕후 같은데 말고 또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떡해. 30대 중반에 아직도 진로 탐색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는 일이 불행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되게 네, 되게 그쵸, 달라요. 그쵸. 되게 다른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에는 워낙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제가 애초에 복잡해요. 제가 지금 대학교 졸업한 뒤로 따지면 7개의 공간에서 사회생활을 해봤어요. 군대도 뭐 포함하면 8개 되나? 아무튼 복잡합니다. 뭐 참을성이 없는 건가? 그 고민. 네, 그렇죠. 지금 하는 일 진로에 평생 하면 대한 행복할 고민. 것인가? 다음으로 펼쳐질 네.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약간 산만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한 건데 이거를 저는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진짜 고민해가지고 댓글로 써야 되는데 뭔가 단순히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신승리해보자는 게 아니라 진짜 긍정적인 면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고민에 대한 내가 콤플렉스라고 느꼈던 삶의 그런 문제에 다른 정의를 해보는 의미 부여를 해보는 게 이게 단순히 포장하는 게 얘기가 아니었어요. 네. 안 좋은 거를 대충 이렇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렇죠. 내 삶의 삶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좋습니다. 궁금하네요. 갑자기. 궁금합니다. 그렇죠. 많이 좀 달아주세요. 많이 좀 남겨줬으면 네. 좋겠어요. 다른 사람 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 캐롤라인 랩의 에세이 명랑한 은둔자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달 만에 방송 녹음하니까 어떠신가요? 처음 같아요. 한 달 만이 아니고 진짜 과거의 그런 녹음들이 다 없던 일 같아요 지금. 방송쟁이 다 어디 잘 갔나요? 안 돼요. 아, 지금 진짜.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내가 이거 편집을 해야 되는데 화이팅. 네. 편집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오기 전에 왠지 떨리고 뭔가 설레면서도 긴장이 되는 느낌이었는데 긴장이 됐어요. 네, 정말 이상하게. 첫 화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쉬긴 쉬었는데 또 다음 주쯤 되면은 쉬지도 않은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에 시즌 1 정리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점심시간에 녹음하느라 말도 빠르고 배도 고프고 오디오 겹치고 뭐 이런 건 다 그대로 기대. 변한 게 없어. 첫 회입니다. 지금부터 네.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대로기 때문에 네. 새로 유입되신 분들 소외감을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방송. 그렇죠. 저희는 그 작품에 대한 얘기가 어쨌든 주니까 그렇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함께 업로드되는 이 방송 들으시고 어떠셨는지 댓글과 후기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진행하는 그 댓글 이벤트 온라인 북클럽에도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